어때요? 자신 있어요? 그녀가 민우에게 다가왔어요.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죠. 민우는 침묵했습니다. 혹시 겁나세요? 주변에 있던 부하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내기를 하죠. 사라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제가 이기면 뭐든 우리 쪽에 따르고 복종하세요.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건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민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좋습니다. 대신 제가 이기면. 사라의 눈이 순간 흔들렸어요. 예상 밖의 대답이었죠. 뭐라고요? 과연 민우는 무엇을 제안한 걸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두 부대가 직면할 위기의 순간까지 모두 함께 해주세요. 흥미진진하실 겁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살며시 눌러주시면 더욱 즐거우실 겁니다. 2024년 7월 평택 미군기지. 뜨거운 여름 햇살이 활주로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경납고 그늘에서 낙하산 장비를 점검하며 20년 전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렇게 더웠죠. 신병 시절 떨리는 손으로 낙하산 줄을 매만지던 21살 청년은 이제 41살의 베테랑 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사님, 미군 도착했습니다. 부하의 목소리에 민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멀리서 검은색 SUV 세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죠. 오늘은 한미 연합 사이버전 대응 훈련 첫날이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양국은 새로운 형태의 훈련을 기획했어요. 707 특임대와 미 해군 특수전 개발단이 함께하는 특별한 훈련이었죠. 차에서 내린 미군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금발을 타이트하게 묶은 여성 장교였어요. 날카로운 파란 눈이 주변을 빠르게 흩었죠.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습니다. 민우보다 한참 아래 계급이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묘한 자신감이 넘쳤어요. 707 특임대 강민우 원사입니다. 민우가 경례를 하자 그녀가 답례했습니다. 데브그루 사라 톰슨 대위요. 사이버전 팀장을 맡고 있죠. 악수를 나누는 순간 민우는 그녀의 손아귀 힘이 예상외로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겉보기와 달리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죠. 한국의 특수부대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사라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특히 707은 아날로그 시대의 전설이라고 하던데요. 민우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어요. 아날로그 시대라는 표현에는 분명 비꼬는 뉘앙스가 있었죠. 전설은 과거의 이야기죠. 민우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사라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래요? 하지만 요즘 전쟁은 키보드로 하는 거예요. 총과 칼로 싸우던 시대는 끝났죠. 순간 민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20년 세월의 무게였을까요? 브리핑룸에서 작전 설명이 시작되었어요. 한국군 대령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고공강화로 적진에 침투하고 이어서 적의 사이버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사라가 손을 들었어요. 대령님, 제안이 있습니다. 각 팀이 따로 훈련하는 것보다 경쟁 방식은 어떨까요? 더 실전적일 것 같은데요.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어떤 방식을 제안하시죠? 사라가 일어서며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녀의 파란 눈에 도전적인 빛이 번뜩였죠. 간단해요. 두 팀이 동시에 고공강화를 하고 착지, 즉시 사이버전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먼저 완료하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그녀가 민우에게 다가왔어요.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죠. 어때요? 원사님? 자신 있으세요? 민우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사라를 더 자극했어요. 혹시 겁나세요? 이해해요.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가 떨어지니까요. 민우의 부하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훈련은 훈련일 뿐입니다, 대위님. 그럼 재미를 좀 더 할까요? 사라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내기를 하죠. 제가 이기면 원사님이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셔야 해요. 하지만 제가 지면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든지 소원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물론 원사님이 이기는 일은 없겠지만요. 브리핑룸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한국군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건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민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20년간 쌓아온 인내심의 끈이었을까요? 좋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대신 제가 이기면 대위님의 사이 버전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사라의 눈이 순간 흔들렸어요. 예상 밖의 대답이었죠. 뭐라고요?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합니다. 대위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고도 4,000m 상공. C130 수송기 내부는 엔진 소리로 가득했어요. 민우는 팀원들과 함께 출입문 앞에 섰습니다. 맞은편에는 사라와 그녀의 팀이 있었죠. 빨간불이 켜졌어요. 1분 전 민우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피부로, 뼈로, 영혼으로. 20년간 하늘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바람의 언어였죠. 초록불이 켜졌어요. Go, go, go. 민우가 뛰어내렸습니다. 중력이 그의 몸을 아래로 끌어당겼어요. 귀를 찢을 듯한 바람 소리. 하지만 민우에게는 음악처럼 들렸죠. 그는 몸을 완벽하게 제어했어요. 마치 바람과 하나가 된 것처럼. 옆을 보니 사라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세도 완벽했어요. 하버드에서 컴퓨터만 배운 게 아니었죠. 1500m 낙하산을 펼칠 시간. 민우가 줄을 당기는 순간 강한 옆바람이 불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균형을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민우는 이미 알고 있었죠. 3초 전부터 느꼈으니까요. 그는 바람을 타고 흘렀어요. 거스르지 않고 함께 춤을 췄죠. 착지 지점에 정확히 내려앉았습니다. 사라보다 10초 빨랐어요. 낙하산을 벗고 달렸습니다. 100m 앞 건물에 사이버전 장비가 있었죠. 노트북 앞에 앉은 민우는 화면을 보며 잠시 멈췄어요. 복잡한 코드들이 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죠. 이건 언어가 아니야.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어요. 코드 속에 숨은 패턴을. 마치 바람의 흐름을 읽듯이.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췄습니다. 논리가 아닌 직감으로, 생각이 아닌 본능으로. 시스템이 열렸어요. 불가능해. 뒤늦게 도착한 사라가 화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어떻게? 이건 하버드 팀이 만든 최신 보안 시스템인데. 민우가 일어섰어요. 바람을 읽듯이 했을 뿐입니다. 사라의 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자존심일까요? 확신일까요? 이제
약속을 지키셔야죠. 민우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분한 눈물이었습니다. 뭘 가르쳐 드릴까요, 원사님? 모든 것을요. 민우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아는 모든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라가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봤어요. 왜죠? 제가 당신을 모욕했는데 적이 아니라 동료니까요.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그리고 대위님 말이 맞아요. 시대는 변했습니다. 저도 변해야죠. 석양이 훈련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그는 단순히 내기에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발견한 것이죠. 사라도 하늘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어요. 대신 호기심과 무언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내일 06시에 훈련장에서 뵙겠습니다. 원사님. 기다리겠습니다. 대위님.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어요. 이번에는 경쟁이 아닌 존중의 악수였습니다. 민우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곧 다가올 위험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놓을 거라는 걸.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중요한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배우는 기쁨. 그리고 가르치는 설렘. 바람이 불었어요. 변화의 바람이었죠. 그날 밤 사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기지 숙소의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후의 일을 계속 떠올렸죠.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CIA 사이버전 부서에서 최연소 팀장이 된 그녀였습니다. 지금까지 실패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의 시골 아저씨 같은 원사에게 졌어요. 그것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어떻게 가능한 거지? 사라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뭔가가 무너졌어요. 평생 믿어왔던 확신이었죠. 디지털이 아날로그보다 우월하다는, 젊음이 늙음보다 빠르다는, 서구의 기술이 동양의 직감보다 정확하다는 확신 말이에요. 새벽 5시 30분. 사라는 훈련복을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공기가 차가웠죠. 7월인데도 새벽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훈련장에는 이미 민우가 와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죠. 일찍 오셨네요. 민우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못 잤어요. 사라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민우가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어요. 저도 처음 졌을 때 그랬습니다. 23살 때였죠. 러시아 스페츠나츠와의 교류 훈련에서였어요. 사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도 진 적이 있다니. 그때 깨달았죠.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요. 민우가 사라에게 다가왔어요. 오늘부터 제가 아는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도 배우고 싶어요. 첫 번째 훈련은 호흡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기술이에요. 민우가 설명했어요. 디지털 세계에서는 0과 1이 있듯이 우리 몸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죠. 사라는 처음엔 비웃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우를 따라 호흡을 조절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어제의 분노와 좌절이 가라앉았습니다. 느껴지나요? 민우가 물었어요. 예. 이상해요.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한 것 같아요.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에는 사라가 선생이었어요. 이 코드를 보세요. 사라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죠.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한 패턴이 있어요. 민우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요. 사라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죠.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녀가 민우의 손을 잡고 키보드 위에 올려놨어요. 순간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느껴보세요. 각 키의 위치를. 이것도 일종의 근육 기억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새벽 훈련이 이어졌죠. 민우는 사라에게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법을, 어둠 속에서 보는 법을, 바람의 방향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라는 민우에게 논리의 아름다움을, 코드의 우아함을, 디지털 세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원사님은 왜 군인이 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사라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훈련을 마치고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아버지를 따라서요. 민우가 대답했어요. 6.25 참전 용사셨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가끔은요. 하지만 민우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 일이 저를 만들었어요. 지금의 제가 있게 한 거죠. 사라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석양 빛에 그의 얼굴이 부드럽게 빛났어요. 저는 다른 이유였어요. 사라가 말했죠. 증명하고 싶었어요. 여자도 아시아계 미국인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군요. 예. 하지만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사님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제가 증명하려던 게 얼마나 작은 건지를요. 2주차 마지막 날, 야간 침투 훈련이 있었습니다. 민우와 사라가 한 팀이 되어 가상의 적진에 침투하는 임무였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민우가 앞에서 길을 열면 사라가 뒤에서 전자 보안 장치를 무력화했죠.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완벽한 팀워크였다는 걸. 대단해요. 사라가 속삭였어요. 우리가 대단한 거죠. 민우가 정정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굵은 빗방울이 두 사람을 적셨습니다. 훈련은 끝났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원사님, 사라가 말했어요.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죠. 고백할 게 있어요. 민우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당신이 싫었어요. 아니, 무시했죠. 늙고 느린 아시아 군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우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때문에 제 모든 확신이 흔들렸어요. 디지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속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사라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졌죠. 당신이 보고 싶을 거라는 걸요. 내일 떠나면 매일 밤 당신 생각을 할 거라는 걸요. 민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20년간 얼어있던 감정이었어요. 그가 손을 들어 사라의 뺨을 감쌌어요. 차가운 빗물과 따뜻한 피부가 대조를 이뤘죠. 저도요. 민우가 말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빗속에서 훈련장 한가운데서 동과 서가 만났어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하나가 되었죠. 키스가 끝났을 때 사라가 목에서 무언가를 빼냈어요. 그녀의 군번줄이었죠. 이걸 가지세요. 그녀가 민우의 손에 쥐어줬어요. 민우도 자신의 군번줄을 빼서 사라에게 건넸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요. 꼭 다시 만나요. 사라가 말했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그녀의 뺨을 적셨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앞에서 두 사람은 경례를 나눴어요. 공식적인 작별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은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민우는 주머니 속 사라의 군번줄을 만졌어요. 차가운 금속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는 몰랐습니다. 2달 후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할 거라는 걸. 그것도 생사가 걸린 임무에서.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민우의 가슴은 새로운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20살 신병 때도 느끼지 못했던 설렘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두려우면서도 아름다운 감정이었습니다. 2024년 9월 서울 용산 국정원 지하 회의실. 민우는 차가운 형광등 아래 앉아 있었어요. 목에 걸린 사라의 군번줄이 셔츠 안에서 차가운 감촉을 전했죠. 2달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착용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국정원 부장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붉은 뱀 문양이 화면에 떴죠. 국제사이버 테러 조직 붉은 독사가 한국에 침투했습니다. 목표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의 드래곤 아이 시스템입니다. 민우의 눈썹이 움직였어요. 드래곤 아이.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죠. 이 시스템은 뭐죠? 옆자리에 대령이 물었습니다. 적국의 모든 군사 통신망과 미사일 방어망을 실시간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전자전 무기입니다. 만약 이게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면. 부장이 말을 멈췄어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모두가 그 결과를 상상할 수 있었으니까요. CIA에서도 지원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부장이 계속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기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어요. 사라였습니다. 2달 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모습이었죠. 계급장이 바뀌어 있었어요. 소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우를 찾았어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사라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미 해군 특수전 개발단 사라 톰슨 소령입니다. 그녀가 경례했어요. 민우도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707특임대 강민우 원사입니다. 공식적인 인사였지만 두 사람의 눈은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잘 지냈나요? 당신은요? 두 분이 아시는 사이군요.
부장이 눈치챘습니다. 7월 연합훈련에서 함께 했습니다. 민우가 대답했어요. 잘 됐네요. 두 분이 이번 작전의 공동 지휘관입니다. 사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우도 마찬가지였죠. 브리핑이 계속되었습니다. 붉은 독사는 내일 밤 침투를 시도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그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작전 지도가 화면에 떴어요. 대전 지하의 복잡한 터널 시스템이었죠. 광 케이블 터널을 통해 침투합니다. 12명의 정예 요원이 투입됩니다. 한국 측 6명, 미국 측 6명이죠. 민우가 지도를 자세히 봤어요. 20년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죠. 이건 쉬운 임무가 아니라고. 회의가 끝난 후 민우와 사라는 복도에서 마주섰어요. 소령으로 진급하셨네요. 민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사라가 대답했어요. 7월 훈련 보고서가 좋았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이곳에서는 할 수 없었죠. 팀원들을 만나러 가시죠. 민우가 말했어요. 훈련실에는 이미 10명의 요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최정예들이었죠. 이번 작전은 다릅니다. 민우가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적은 우리처럼 훈련받은 프로들입니다. 실수는 곧 죽음이에요. 사라가 이어받았습니다. 디지털전과 물리전이 동시에 일어날 겁니다. 두 가지 모두에 대비해야 해요.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민우와 사라는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죠. 7월의 2주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도 느꼈어요. 두 지휘관 사이에 흐르는 특별한 무언가를. 원사님과 소령님, 사귀시는 거 아니에요? 한국 측 하사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임무에 집중하세요. 민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 뒤가 살짝 붉어졌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밤 10시, 작전 전 마지막 점검. 민우는 장비실에서 무기를 정비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사라가 들어왔죠. 내일이 걱정돼요. 사라가 말했어요. 민우가 손을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무서워요.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당신을 잃을까 봐 무서워요. 민우가 일어나 사라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죠. 저도 그래요. 민우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프로예요. 감정을 제어해야 해요. 알아요. 하지만 사라가 목에서 민우의 군번줄을 꺼냈어요. 2달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걸 돌려드릴게요. 부적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민우도 사라의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이 군번줄을 교환했어요. 이번엔 이별이 아닌 생환의 약속이었죠. 작전이 끝나면 사라가 말을 시작했어요. 끝나면 얘기해요. 민우가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임무에만 집중해야 해요.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살아서 돌아와요. 꼭 살아서. 새벽 3시 대전 외곽. 12명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광 케이블 터널 입구는 잡초로 뒤덮여 있었죠. 알파팀 준비 완료. 사라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브라보팀도 준비 완료. 민우가 응답했어요. 터널 입구가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민우의 직감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어요. 너무 조용했죠. 조심하세요. 민우가 무전으로 말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사라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어요. 디지털 신호가 이상해요. 누군가 이미 그 순간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붉은 독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함정이었죠. 전원 전투 준비, 민우가 외쳤어요. 지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우는 알았어요. 이번 전투는 지금까지와 다를 거라는 걸. 그리고 모두가 살아 돌아오지는 못할 거라는 걸.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라가, 팀원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붉은 눈들이 빛났습니다. 독사의 눈이었죠.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폭발음이 터널을 흔들었어요. 콘크리트 조각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굴렸어요. 20년의 경험이 그의 몸을 움직였죠. 알파팀 상황 보고 민우가 무전으로 외쳤어요. 부상자 없습니다. 사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터널 깊은 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많았습니다. 붉은 독사의 요원들이었죠. 함정이었어요. 사라가 말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민우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할 시간이 없었어요. 계획을 바꿉니다. 민우가 결정했어요. 알파팀은 왼쪽 터널로, 브라보팀은 오른쪽으로. 중앙서버실에서 만나요. 두 팀이 갈라졌습니다. 민우가 이끄는 브라보팀은 전력 공급실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서 붉은 레이저가 번뜩였죠. 사이버 부비트랩이었습니다. 멈춰. 민우가 팔을 들었어요. 바닥을 자세히 보니 얇은 실이 보였습니다. 물리적 함정과 디지털 센서가 결합된 장치였어요. 민우가 손짓으로 우회 경로를 지시했습니다. 팀원들이 조용히 따라왔어요. 한편 사라의 알파팀은 중앙서버실로 가는 길에서 적과 마주쳤습니다. 접촉, 접촉, 미군 하사가 외쳤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좁은 터널에서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어요. 사라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적의 통신망에 침투해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죠. 3명이 더 와요. 9시 방향, 사라가 경고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안 돼. 사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도 해킹을 시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역추적을 당한 것이었죠. 민우의 팀은 전력 공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발전기들이 웅웅거리고 있었어요. 연구소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심장부였죠. 이상해요. 한국군 중사가 말했어요. 너무 조용해요. 민우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번쩍. 강렬한 빛이 터졌어요. 그리고 모든 전자장비가 꺼졌습니다. EMP 공격이었어요. 젠장, 누군가 욕했습니다. 야간 투시경도, 무전기도, 레이저 조준기도 모두 죽었어요. 완전한 어둠이 그들을 삼켰죠. 침착하세요. 민우가 외쳤어요. 벽을 따라 이동합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적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죠. 아날로그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칼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민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바람의 움직임을 느꼈어요. 그의 손이 권총을 뽑았습니다. 전자장비는 죽었지만 기계식 권총은 살아있었죠. 탕, 탕. 총성이 울렸어요.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사님, 누군가 불렀어요. 민우는 목소리가 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정확히 움직였어요. 20년간 단련된 감각이었죠. 손이 부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피가 느껴졌어요. 부상을 입었던 거죠.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부하가 말했어요. 민우는 그를 벽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투에 뛰어들었어요. 사라의 팀도 어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디지털 장비가 죽은 상황. 하버드 출신 천재도 이제는 그저 한 명의 병사일 뿐이었어요. 소령님, 어디 계세요? 팀원이 불렀어요. 여기요.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죠. 디지털 없는 세계에서의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때 민우의 말이 떠올랐어요. 숨을 쉬세요. 느끼세요. 생각하지 말고 느끼세요. 사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어차피 보이지 않았죠. 대신 다른 감각을 열었어요. 발자국 소리, 숨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그녀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주먹이 뭔가에 닿았어요. 적의 얼굴이었죠. 그녀는 계속 공격했습니다.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로. 논리가 아닌 본능으로. 10분간의 격투 끝에 적들이 물러났어요. 중앙서버실로 민우가 외쳤습니다. 두 팀이 어둠 속에서 만났어요. 손으로 더듬어 서로를 확인했죠. 사라? 민우의 목소리였어요. 여기 있어요.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민우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죠. 다쳤어요? 민우가 물었어요. 아니요. 당신은? 괜찮아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희미한 빛이었지만 서로를 볼 수 있었어요. 모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죠. 지하 5층으로 가야 해요. 사라가 말했어요. 핵심 연구실이 거기 있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민우는 이상한 고요함을 느꼈어요.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뭔가 우릴 기다리고 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지하 5층. 철문 앞에 섰어요. 문 너머에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었어요. 붉은 독사의 수장이에요. 사라가 속삭였어요. 느껴져요. 민우가 팀원들을 봤습니다. 모두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민우가 말했어요. 모두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가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순간 사라의 손이 그의 손 위에 놓였어요. 조심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드래곤 아이 시스템의 하드 드라이브가 들려 있었죠. 늦었군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이미 다운로드는 끝났어요. 그의 뒤에는
헬기로 통하는 비상구가 열려 있었어요.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알았어요. 여기서 놓치면 끝이라는 걸. 그리고 이 싸움에서 모두가 살아남지는 못할 거라는 걸.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너무 많은 게 걸려 있었으니까요. 붉은 독사의 수장이 비상구로 뛰었어요. 민우와 사라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수장의 부하들이 길을 막았죠. 총성이 다시 울렸어요. 가세요. 한국군 중사가 외쳤습니다. 우린 여기서 막을게요. 민우가 사라를 봤어요.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이 비상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철제 계단이 발걸음에 울렸어요. 옥상 헬리패드.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이미 돌고 있었어요. 수장이 헬기에 올라타고 있었죠. 손에는 여전히 드래곤 아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늦었어. 수장이 소리쳤어요. 헬기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EMP 이후 예비로 가져온 것이었죠. 30초만 시간을 벌어줘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민우가 권총을 뽑았어요. 하지만 헬기는 이미 사정거리를 벗어나고 있었죠. 사라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헬기의 시스템에 침투하려는 것이었어요. 안 돼. 방화벽이 너무 강해요. 민우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보았죠. 옥상 가장자리에 매달린 케이블을. 순간 미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라, 계속해요. 민우가 외쳤어요. 그는 케이블을 잡고 뛰었습니다. 옥상 가장자리를 박차고 공중으로. 사라의 비명이 들렸어요. 민우. 민우의 몸이 헬기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20년간 수없이 연습한 공중 기동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낙하산이 없었어요. 그의 손이 헬기 스키드를 잡았습니다.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어깨가 빠질 것 같았죠.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헬기 안의 수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바로 그때 헬기가 흔들렸습니다. 성공했어요. 사라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어요. 시스템을 마비시켰어요. 헬기가 통제를 잃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힘겹게 헬기 안으로 올라갔어요. 수장과 격투가 시작되었죠. 주먹이 오갔습니다. 헬기는 계속 추락하고 있었어요. 드래곤 아이를 놓아. 민우가 외쳤습니다. 차라리 죽겠어. 수장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하드 드라이브를 놓고 싸웠습니다. 헬기가 건물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죠. 민우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그의 주먹이 수장의 턱을 가격했어요. 수장이 쓰러졌고 드래곤 아이가 민우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헬기가 옥상에 충돌했죠.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사라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민우, 민우, 연기 속에서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죠. 하지만 손에는 여전히 드래곤 아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버티세요. 사라가 울부짖었어요.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민우의 눈이 살짝 떠졌어요. 사라.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사랑해요. 민우가 속삭였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대학병원 3주 후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민우가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죠. 깨어났어요? 사라였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계속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민우가 물었어요. 3주요. 3주 동안 잠만 잤어요. 사라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래곤 아이는 안전해요. 당신이 지켜냈어요. 민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라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전역하기로 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여기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민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감동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저는 아직 복무 중인데. 알아요. 기다릴게요. 사라가 미소 지었어요. 디지털 세상에서 잃어버린 진짜 삶을 당신과 함께 찾고 싶어요. 1년 후 대전 근교의 작은 마을. 아침 햇살이 작은 집을 비추고 있었어요. 민우가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고 있었습니다. 은퇴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후방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여보, 아침 준비됐어요. 사라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그녀의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매일 나아지고 있었어요. 민우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식 토스트도 있었죠. 동서양이 조화된 아침 식사였어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죠? 민우가 물었어요. 예. 사라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티는 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이번엔 아이가 누구를 닮을까요? 사라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당신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왜요? 똑똑하잖아요. 사라가 웃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직감도 필요해요. 그게 진짜 지혜니까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보였어요. 전쟁터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후회 없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화려한 CIA 생활을 포기하고. 전혀요. 사라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여기서 찾았어요. 제가 진짜 원했던 걸. 뭐요? 집이요. 진짜 집.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민우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신병 시절 사진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민우가 말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어떤 날이요? 평화로운 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날. 사라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리 아이는 전쟁을 모르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민우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지켜낼 테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두 전사는 이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이제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디지털과 아날로그, 동양과 서양, 전쟁과 평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찾던 진정한 승리였어요.
사랑과 평화라는 이름의 승리. 곧 태어날 아이는 그 승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삶의 시작이었죠. 야! 장사 잘 되냐? 거친 목소리가 축제 분위기를 찢었어요. 축제라서 어느 정도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 좀 챙겨줘봐. 동혁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적당히 하지 그래. 미래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묘한 힘이 있었죠. 동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뭐야? 아줌마는? 그때 미래의 눈에 한 가지가 들어왔어요. 동혁의 팔에 있는 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순간 미래의 기억 속에서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한 소년의 팔에도 비슷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설마 미래는 동혁을 다시 봤어요. 강동혁. 미래가 조용히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야 당신? 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 안 나니? 10년 전. 순간 동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동혁과 미래의 재회. 쓰디쓴 재회였습니다. 조직 폭력배가 되어버린 동혁. 그는 당황했지만 무서울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알게 되죠. 자신이 건드린 사람의 무시무시한 과거를요. 한때 자신을 가르쳤던 사람의 무서운 과거를. 두 사람 사이에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7월에 부천은 뜨거웠습니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한창이었죠. 거리마다 영화 포스터가 나부끼고 사람들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 문화 한마당이 열리는 중앙공원은 특히 활기가 넘쳤어요. 미래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42살, 누가 봐도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죠. 깔끔한 단발머리에 수수한 차림새, 청소년 상담센터 센터장이라는 직함이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센터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자원봉사 고등학생이 손을 흔들었어요. 미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엔 묘한 무게감이 있었죠. 일반인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오랜 훈련으로 만들어진 균형감이었습니다. 15년. 그녀가 육군 특전사에서 보낸 시간이었어요. 여성으로는 드물게 중년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지금 그 과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래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오늘 청소년들이 많이 왔네요. 미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만 20명이 왔어요. 학생의 밝은 대답에 미래는 흐뭇해했죠. 이런 순간이 좋았습니다. 총과 칼 대신 상담과 대화로 세상을 바꾸는 일. 그게 지금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장사 잘 되냐? 거친 목소리가 축제 분위기를 찢었어요. 미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4명의 남자가 한 상인을 둘러싸고 있었죠. 가운데 선 남자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33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온몸에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강동혁. 미래는 모르는 이름이었지만 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그녀는 수많은 위험 인물을 만났으니까요. 아니, 그냥 축제니까 장사가 좀 되죠. 떨리는 목소리로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애들도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동혁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옆에 선 한재민이라는 29살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렸죠. 미래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칼이었어요. 접이식 칼. 순간 그녀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아직 개입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기 죄송한데요. 한 고등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은 여학생이었죠. 뭐야, 꼬맹이가? 동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여기는 축제장이에요. 그런 건 좀 뭐? 동혁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여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래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죠. 아이들을 위협하는 것. 그건 그녀가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재미있게 놀고 있구나. 미래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묘한 힘이 있었죠. 동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뭐야, 아줌마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여학생과 동혁 사이에 자연스럽게 섰어요. 학생, 붓으로 돌아가요. 네네. 여학생이 황급히 뛰어갔습니다. 동혁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야, 누가 내 일에 끼어들래? 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냥 아이들 괴롭히는 것 같은데. 미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동혁은 그 차분함이 더 거슬렸죠. 뭘 그렇게 쳐다봐? 동혁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아줌마도 끼고 싶어? 순간 미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웠어요. 북극의 얼음처럼. 하지만 곧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었죠. 부드러운 미소였지만 왠지 소름이 끼치는 미소였습니다. 끼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 아줌마가 진짜. 재민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손이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미래는 그 손을 지켜봤죠. 그녀의 몸은 이미 다음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0.3초면 재민의 손목을 잡을 수 있었어요. 0.5초면 그를 바닥에 눕힐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으니까요. 형, 그냥 가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막내로 보이는 조현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26살의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죠. 닥쳐. 동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미래의 눈에 한 가지가 들어왔어요. 동혁의 팔에 있는 문신이었습니다. 특이한 모양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순간 미래의 기억 속에서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막 상담센터를 시작했을 때였죠. 한 소년이 있었어요. 분노로 가득 찬 소년. 세상을 증오하던 소년. 그 소년의 팔에도 비슷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설마. 미래는 동혁을 다시 봤어요. 10년의 세월이 그를 많이 바꿔놨지만 자세히 보니 그때 그 소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동혁. 미래가 조용히 이름을 불렀어요. 동혁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역시 너였구나. 미래의 목소리엔 묘한 감정이 섞였어요.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약간의 슬픔이었죠. 누구야, 당신? 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 안 나니? 10년 전 부천 청소년 상담센터. 순간 동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미래 선생님? 재민도 놀란 표정으로 미래를 봤습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미래는 재민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도 낯이 익었죠. 한재민. 너도 있었구나. 재민의 손이 주머니에서 빠져나왔어요. 그의 얼굴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현우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형들, 이 사람 누구예요? 동혁과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10년 전 기억이 소용돌이쳤죠. 그때의 그들은 아직 10대였어요. 분노와 반항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죠. 학교에서 쫓겨나고 집에서도 버림받고 거리를 떠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들이 아무리 반항해도 아무리 상처를 줘도 끝까지 그들을 믿어줬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선생님이세요? 재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래. 나야. 미래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둘 다. 그 순간 축제장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죠. 동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요동쳤어요. 부끄러움,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이었죠. 왜 여기 계세요? 나는 여전히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어. 센터장이 됐지. 미래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축제 자원봉사 감독으로 왔고. 동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방금 위협했던 여학생이 미래가 보호하는 아이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희는 그냥 갈게요. 재민이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 미래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니? 그 한마디에 동혁의 어깨가 떨렸어요. 실망. 그게 미래의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상관없잖아요. 동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뭔데 우리 인생에 참견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미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가 참견할 자격은 없지.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너희가 위협한 사람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야. 동혁과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미래가 다시 그들을 봤습니다. 너희도 여전히 변할 수 있어. 10년 전에도 그랬듯이. 그 말을 끝으로 미래는 걸어갔어요. 동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10년 전 그 따뜻했던 손길, 포기하지 않았던 그 눈빛, 모든 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형 가요. 재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동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축제의 음악 소리가 다시 크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동혁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미래의 마지막 말만이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죠. 너희도 여전히 변할 수 있어.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깊이, 아주 깊이. 미래가 떠난 뒤 축제장엔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동혁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1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그때의 자신은 얼마나 거칠었던가. 세상의 모든 것을 증오했고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미래는 유일한 빛이었어요. 형, 진짜 그 선생님이에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닥쳐. 동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그 날카로움은 현우를 향한 게 아니었죠.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재민은 주머니 속 칼을 만지작거렸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죠. 형, 그냥 갈까요? 재민의 제안에 동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일은 끝내야지.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의 자신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죠. 그들은 다시 상인들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래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와 있었죠. 마치 처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선생님은 가시라고 했잖아요. 동혁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갔어요. 그리고 다시 왔죠. 미래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왜요? 너희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아서. 순간 재민의 손이 움직였어요. 칼이 나왔습니다. 으악!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죠. 축제장이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칼! 칼이야! 경찰 불러!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신고를 시작했죠. 하지만 미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재민아.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죠. 그거 내려놔. 왜요? 무서우세요? 재민이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미소를 지었어요. 섬뜩한 미소였죠.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래의 눈빛이 변했어요. 따뜻했던 상담 선생님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사의 눈이었죠. 죽음을 넘나든 자의 눈이었습니다. 동혁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본능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위험. 이 여자는 위험했어요. 선생님. 재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특전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니? 미래가 천천히 물었어요. 그곳에서 15년을 보냈어. 여자로서는 드물게 중년까지 올라갔지. 그녀가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재민은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칼? 그런 거 가지고 날 위협하려고? 미래의 목소리에 조소가 섞였습니다.
난 맨손으로도 너희 넷을 30초 안에 제압할 수 있어. 허세가 아니었어요. 동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세, 균형, 시선의 움직임. 모든 게 진짜였죠. 형. 현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동혁을 불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혁이 충동적으로 움직였어요. 미래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었죠. 0.2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동혁의 손목을 잡고 비틀고 당겼습니다. 으악! 동혁의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공중으로 떴어요. 쿵! 바닥에 등을 부딪힌 동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죠. 형! 재민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미래는 옆으로 비켜서며 재민의 손목을 쳤습니다. 정확했어요. 칼이 떨어졌죠. 그리고 재민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아! 재민도 바닥에 쓰러졌어요. 3초. 겨우 3초 만에 2명이 제압됐습니다. 현우는 얼어붙었어요. 오태준이라는 네 번째 남자도 마찬가지였죠. 45살의 그는 조직의 중간 간부였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일어나. 미래가 차분히 말했어요. 동혁과 재민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죠.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자 한 명에게 제압당했으니까요. 이제 들을 준비가 됐니? 미래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누군지 제대로 소개할게. 미래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신분증을 보여줬죠. 이미래. 부천시 청소년 상담센터 센터장. 그녀가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예비역 육군 중령. 특전사 707부대 출신. 707부대. 그 이름을 듣자 오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 그곳 출신이라니. 그리고 미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너희가 한 행동은 형법 제283조 협박죄, 제350조 공갈죄, 그리고 제284조 특수협박죄에 해당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특히 칼을 꺼낸 건 특수협박. 3년 이상의 징역이지. 재민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이 오면 너희는 끝이야. 미래가 시계를 봤어요. 약 2분 후면 도착할 거야. 실제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미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너희를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아. 동혁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봤어요. 왜? 왜요? 10년 전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미래가 동혁과 재민을 번갈아 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재민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아니, 잊은 적이 없었죠. 선생님. 하지만 선택은 너희가 해야 해. 미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감옥에 갈 건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건지. 다른 길이요? 동혁이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이미래.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어요. 군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죠. 박철민 준장님? 미래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박철민 예비역 준장. 미래의 특전사 시절 상관이었어요. 정말 이미래 중령이군. 박 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칼과 조폭들을 훑었어요. 무슨 일이지? 작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미래가 대답했어요. 오해? 박 준장이 동혁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 동혁은 움츠러들었어요. 이 중령은 내가 아는 최고의 전사였네. 박 준장이 조폭들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군지 아나? 한국 특전사 역사상 최초로 여성으로서 대테러 작전을 지휘한 사람이야. 오태준이 침을 삼켰어요. 그리고 은성무 공훈장 수훈자지. 은성무 공훈장.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었죠. 자네들 운이 좋은 거야. 이 중령이 제복을 벗었으니까. 박 준장의 말에 미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준장님, 이제 저는 민간인입니다. 그래도 한 번 특전사는 영원한 특전사지. 박 준장이 미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폭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 중령 왜 이들을 제압했나? 청소년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래. 박준장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그럼 제대로 혼내줬어야지. 경찰 사이렌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미래는 결정해야 했어요. 준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확실한가? 네. 이들은 제가 아는 아이들입니다. 박준장이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이 중령을 믿지.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게. 두 번째 기회는 없어. 그 말을 끝으로 박준장은 사라졌어요. 이제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내렸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미래가 앞으로 나섰어요.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상담센터 센터장인데 이분들과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좀 격해졌네요.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칼을 봤습니다. 저건 제가 떨어뜨린 거예요. 미래가 칼을 주워들었어요. 축제 부스에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미래의 태어난 모습에 경찰관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이분들은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미래가 동혁을 봤습니다. 그렇죠? 동혁은 망설였어요. 감옥과 미래의 프로그램. 선택의 기로였죠. 그의 눈이 재민과 마주쳤습니다. 재민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10년 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선생님. 지금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동혁이 어렵게 대답했어요. 경찰관들은 한참을 더 확인한 후에야 떠났습니다. 축제장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동혁의 마음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 미래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따뜻해졌어요. 상담 선생님의 눈이었죠. 하지만 동혁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 따뜻함 뒤에 숨겨진 강철 같은 의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이에요. 경찰이 떠나고 축제장에 다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동혁 일행이 있는 공간만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래는 근처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요.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4명의 남자는 어색하게 벤치에 앉았어요. 중간 간부인 태준도 이제는 미래 앞에서 작아진 모습이었죠. 미래는 그들 앞에 서서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강동혁. 2011년 3월 15일 처음 만났죠. 동혁의 몸이 움찔했어요.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다니.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경찰서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울기만 했죠. 미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혁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17살의 자신. 분노로 가득했던 소년. 경찰서 상담실에서 처음 만난 이미래. 그녀는 다른 어른들과 달랐어요. 동정하지도 훈계하지도 않았죠. 그저 들어줬습니다. 넌 그때 이렇게 말했어. 세상이 날 버렸으니 나도 세상을 버리겠다고. 동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세상이 널 버린 게 아니야. 넌 아직 세상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야. 동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6개월간 매주 만났죠. 처음엔 반항만 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도 비슷한 시기에 미래를 만났으니까요. 한재민. 너는 2011년 5월에 만났지.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재민의 어깨가 떨렸어요. 15살이었어요. 집에서 도망쳐 나와 거리에서 살고 있었죠. 미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도망친 거였어. 하지만 거리는 더 무서운 곳이었죠. 재민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시절의 공포와 외로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넌 칼을 가지고 다녔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지. 미래가 아까 떨어뜨린 칼을 바라봤습니다. 1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칼을 가지고 다니는구나.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선생님, 그때 내가 했던 말 기억해? 진짜 힘은 칼이 아니라 용기에서 나온다고.
칼은 너를 더 약하게 만들 뿐이라고.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기억했어요. 미래가 자신의 칼을 빼앗지 않고 대신 왜 필요 없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줬던 것을. 그리고 결국 스스로 칼을 버렸던 그날을. 근데 왜? 미래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어요. 왜 다시 이런 삶을 선택한 거니? 동혁과 재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답답한 듯 말했어요. 아니, 도대체 뭔 얘기예요? 전 이분 처음 봐요. 미래가 현우를 봤습니다. 조현우 씨는 저와 인연이 없었네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지금부터 인연이 생길 거예요. 현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뭔 소리야? 난 그냥 형들 따라온 것뿐이라고. 형들을 따라 범죄를 저질렀죠. 미래의 단호한 말에 현우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태준입니다. 알아요. 이 지역 조직의 중간 간부시죠. 미래의 직설적인 말에 태준이 놀랐어요. 어떻게? 제가 청소년 상담센터장을 15년째 하고 있어요. 이 지역 상황을 모를 리 없죠. 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래가 다시 동혁과 재민을 봤어요. 너희가 졸업한 후 소식이 끊겼어. 잘 살고 있기를 바랐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동혁이 방어적으로 말했어요. 우린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남을 위협하고 돈을 뺏는 게 살기 위해서야? 미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어려워도 정직하게 살라고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순간 동혁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죄책감이었어요. 12년간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폭발했죠. 죄송합니다. 동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재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선생님. 미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동혁이 서류를 봤어요. 지역사회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선택권을 줄게요. 미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든지. 프로그램이 뭔데요? 재민이 물었어요. 1년간 매월 40시간씩 청소년 멘토링과 지역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불법 활동은 즉시 중단해야 하고요. 현우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거 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감옥이니까. 미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아까 특수협박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은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증거는 충분해요. 태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포함인가요? 네. 공범이니까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동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미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내 아버지도 특전사였어요. 작전 중에 순직하셨죠.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전사는 적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적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미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서 저녁 후 청소년 상담을 시작했어요. 총 대신 대화로, 무력 대신 이해로 사람을 바꾸고 싶었죠. 그녀가 동혁과 재민을 봤습니다. 너희는 내 첫 제자들이었어. 그런 너희가 이렇게 된 건 어쩌면 내 실패일지도 몰라. 아니에요. 동혁이 급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재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희가 배신한 거죠. 미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더 기회를 주고 싶어. 이번엔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동혁과 재민은 서로를 봤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결심이 보였죠. 하겠습니다. 동혁이 먼저 말했어요. 저도요. 재민이 따라 말했습니다. 태준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싫어요.
차라리 감옥 갈래요. 모두가 놀라 현우를 봤어요. 야, 너 미쳤어? 동혁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현우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난 그 선생님이랑 아무 인연도 없다고. 왜 내가 그런 걸 해야 돼? 미래가 현우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좋아요. 본인 선택이니까요. 그녀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잠깐. 동혁이 미래를 막았어요. 그리고 현우에게 다가갔죠. 현우야, 제발. 이건 진짜 기회야. 형이나 잘하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재민도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미래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아까 축제장 사건 관련해서요. 한 명이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10분 후 경찰차가 다시 도착했어요. 현우는 체포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얼굴에 후회가 스쳤지만 이미 늦었죠. 형, 죄송해요. 차에 타기 전 현우가 동혁에게 말했어요. 동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경찰차가 떠난 후 미래가 남은 세 사람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오전 9시 청소년 상담센터로 오세요. 네. 셋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떨림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래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동혁이 대답했어요. 꼭 성공하겠습니다.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게요. 12년 전처럼. 그녀가 돌아서려다 다시 돌아봤어요. 아, 그리고 오늘 피해본 상인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사과하고 가세요.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축제장을 돌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죠. 특히 아까 위협받았던 여학생에게 사과할 때 동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학생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동혁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괜찮아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네, 약속할게요. 해가 지고 축제장의 조명이 켜졌어요. 세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두렵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희망이 싹트고 있었죠. 12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부천시 청소년 상담센터 앞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동혁, 재민, 태준. 그들의 얼굴엔 불안과 긴장이 가득했어요. 들어가자. 동혁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 안은 밝고 따뜻했어요. 벽에는 청소년들의 그림과 사진이 가득했죠. 웃는 얼굴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미래가 나타났어요. 오늘은 정장 대신 편안한 차림이었죠. 앉아요. 차부터 마시고 시작하죠. 그녀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세 사람은 어색하게 차를 마셨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태준이 여기 있다며? 굵은 목소리의 주인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흉터가 가득한 얼굴, 위압적인 체구. 조직의 간부 박성철이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뭐 하는 거야? 조직을 배신하는 거냐? 성철의 목소리가 센터를 울렸어요. 미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실례지만 여기는 상담센터입니다.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성철이 미래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그 여자야? 우리 애들을 꼬신 게 아니라 기회를 준 거예요. 미래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성철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의 몸에서 위협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죠. 당신, 우리가 누군지 알아? 네, 알아요. 미래가 대답했습니다. 지역 조직폭력배죠. 불법 도박장 운영, 보호비 갈취, 그리고 그녀가 성철을 똑바로 봤어요. 청소년 착취. 성철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감히. 그가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순간 미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성철의 손목을 잡고 살짝 비틀었죠.
성철이 무릎을 꿇었어요. 으악, 제가 어제 말했죠? 전 특전사 출신이라고. 미래가 손을 놓았습니다. 성철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인연이. 그만하세요. 뜻밖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이었어요. 형님 그만하세요. 전 이미 결정했습니다. 성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봤어요. 너, 정말로? 네. 전 변하고 싶어요.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제 지쳤어요. 그가 성철을 봤어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끝이 어떨지. 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옥 아니면 죽음. 그게 우리 미래잖아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전 다르게 살고 싶어요. 제 아들이 6살인데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직 몰라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애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성철은 한참을 태준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 선택이니까. 그가 돌아서다가 멈췄어요. 하지만 조직 일에 대해선 입 다물어. 당연하죠. 성철이 떠난 후 태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잘했어요. 미래가 태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바로 그때 또다시 문이 열렸어요. 실례합니다. 놀랍게도 현우였습니다. 그의 옆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현우야? 동혁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형, 죄송해요. 현우의 눈은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봅니다. 이분은? 미래가 물었어요. 제 어머니예요. 중년 여성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좀 받아주세요. 미래가 급히 그녀를 일으켰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제 경찰서에서 들었어요. 선생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바보가 거절했다고. 현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키우느라. 사랑만 줬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현우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만해. 그의 목소리도 울먹였어요. 미래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어제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지금은 그저 겁에 질린 청년이었죠. 현우 씨 정말 하고 싶은 건가요? 네. 현우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어제는 제가 미쳤어요. 경찰서에서 하룻밤 보내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어요. 그가 동혁과 재민을 봤습니다. 형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동혁이 현우를 껴안았어요. 바보야, 왜 이제 왔어? 재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현우가 외쳤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봉사 시간을 해야 해요. 그리고 매일 일지를 써서 제출하고요. 네, 하겠습니다. 현우 어머니가 또 울었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래가 4사람을 둘러봤습니다. 자, 이제 정말 시작해볼까요? 그녀가 서류를 꺼냈어요. 첫 번째 활동은 내일부터예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학습 도우미를 할 거예요. 아이들이요? 재민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초등학생들이에요. 동혁이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래요. 문제 있나요? 아니, 그게 저희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미래가 웃었어요.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냥 형, 오빠가 되어주는 거예요. 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저희 얼굴이. 그건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미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진심은 통해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순수하니까요. 그날 오후 4사람은 준비를 시작했어요. 동혁은 오래된 동화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아이들과 무슨 이야기를 할지 고민했죠. 재미는 종이접기를 연습했어요. 유튜브를 보며 학종이 비행기를 접었습니다. 현우는 그림 그리기를 준비했어요. 미술을 좋아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태주는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동센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 동혁이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습니다. 아이들도 낯선 어른들을 경계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형, 이거 어떻게 풀어요? 한 아이가 수학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동혁은 최선을 다해 설명했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고마워했죠. 형, 종이접기 가르쳐 주세요. 재민 주변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가 접은 학이 날아오르자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현우는 아이들과 그림을 그렸습니다. 형은 그림 잘 그린다. 칭찬에 현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처음 받아보는 순수한 칭찬이었죠. 태주는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아저씨 재밌어요. 아이의 말에 태준이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활동이 끝나고 센터로 돌아왔을 때 네 사람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미래가 물었어요. 좋았어요. 동혁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했어요. 아이들이 저희를 믿어주더라고요. 재민이 덧붙였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냥 형이라고 불러줬어요. 현우는 그림 한 장을 꺼냈어요. 한 아이가 그려준 거예요. 저랑 자기가 손잡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은 서툴렀지만 따뜻했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 아들이 생각났어요. 이런 아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가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이 좋네요. 내일도 기대할게요. 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현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린다. 이런 기분 처음이다. 앞으로 더 잘하고 싶다. 변화는 그렇게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어요. 작은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듯이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부천시 청소년 상담센터 앞 벚꽃이 만개했죠. 미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엔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문이 편지들이었죠. 센터장님, 손님이 오셨어요. 직원의 말에 미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방송국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KBS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혹시 부천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천의 기적이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조직폭력배들이 청소년 멘토가 된 사연이요. 미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지역 주민들이 SNS에 올린 글들이 퍼졌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 축제에서 봉사하는 모습. PD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엔 동혁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 재민이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모습, 현우가 벽화를 그리는 모습, 태준이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모습이 있었죠. 이분들의 변화 과정을 취재하고 싶습니다. 미래는 잠시 고민했어요. 당사자들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네요.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선생님, 동혁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엔 생기가 넘쳤죠. 6개월 전의 어두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어요. 미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네.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덕분이에요. 동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제 정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뒤이어 재민과 현우, 태준도 들어왔습니다. 형, 축하해. 재민이 동혁을 껴안았어요. 나도 다음 달에 시험 볼 거야. 사회복지사 자격증. 현우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영상 편집 자격증 땄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인턴 제안도 받았고요. 태준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전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어요. 깨끗하게 살면서 아들이랑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미래는 네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6개월. 그 시간 동안 이들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매주 40시간이 아니라 60시간, 80시간씩 봉사활동을 했죠. 동혁은 문제 청소년들을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재미는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활동했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있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죠. 현우는 센터 홍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의 재능이 빛을 발했습니다. 영상은 큰 호응을 얻었고 더 많은 청소년이 센터를 찾게 됐죠. 태주는 자신의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조직과 완전히 연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재민이 PD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미래가 설명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하네요. 네 사람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저희 얼굴이 나가는 건 동혁이 망설였습니다. PD가 급하게 말했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변화 과정이에요. 왜 저희 이야기를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희망을 주고 싶어서요. PD의 대답은 진지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엔 희망이 필요해요.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희망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선생님 생각은요? 현우가 미래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미래가 미소 지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빛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긴 침묵 후 동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사람 모두 동의했어요. 일주일 후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들은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잘못, 후회,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가장 힘들었던 건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였어요. 동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래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재민도 고백했어요. 칼을 내려놓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15년간 제 유일한 보호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짜 힘은 칼이 아니라 용기라는 걸. 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한테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됐어요. 그게 제일 행복해요. 태주는 아들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제 아들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저도 변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한 달 후 전국 청소년 상담센터 대표들이 부천에 모였습니다. 이미래 센터장님의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원장이 발표했어요. 이름은 희망 다리 프로젝트입니다. 미래는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작은 시작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죠. 그날 저녁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센터 강당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 학부모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변화의 주인공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미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특히 동혁, 재민, 현우, 태준.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이에요. 네 사람은 쑥스러워했지만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미래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이 나왔어요. 특전사 시절 아버지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아버지. 미래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적을 친구로 만들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문득 창밖을 보니 동혁 일행이 여전히 센터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동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선생님 덕분이야. 재민이 대답했어요. 아니, 우리가 선택한 거야. 현우가 말했습니다.
변화를 선택한 거지. 태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밝네. 그러게. 네 사람은 조용히 별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어둠은 사라지고 이제 그들 앞엔 밝은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어요. 미래는 창가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니, 이제는 지켜볼 필요가 없었죠. 그들은 이미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센터장님, 저 동혁이에요. 응, 무슨 일이야? 내일부터 새로운 참가자가 온다고 들었어요. 맞아. 저희가 멘토가 되어도 될까요? 저희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미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너희보다 좋은 멘토가 어디 있겠어. 전화를 끊고 미래는 다시 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거예요. 희망을 전파할 거예요. 봄바람이 창문을 스쳤어요. 벚꽃잎이 날리는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그렇게 퍼져나갔어요. 한 사람에서 시작해 10사람으로, 100사람으로, 1000사람으로. 작은 불꽃이 큰 횃불이 되듯이. 그리고 그 중심엔 미래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막 시작됐죠. 누군가는 오늘도 방황하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들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변할 수 있다는 희망.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의 이름은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